1장 날마다 젊어지는 뇌. 1953년 캠브리지 캐번디시 연구소 소속 과학자인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유전암호를 발견했다. 64개 염기쌍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유전암호는 놀랍게도 그 모양이 단순했다. 그러나 DNA의 전체 알파벳, 즉 게놈에 도달하기까지는 또 다른 반세기의 세월이 필요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990년에 시작되어 2000년에 완성되었고 총 1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30억 개의 유전암호와 2만 3천 개의 유전자로 우리 몸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각자가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제 우리는 그 지침의 수가 2만 3천 개를 훌쩍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각각의 유전자는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단백질 수만 개에 대한 암호를 담고 있다. 유전학이 복잡하다면 인간 두뇌를 떠올려 보자. 간단하게 말해 인간 두뇌는 과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대부분 신경과학자는 우리가 두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비웃는다. 시애틀에 있는 앨런 두뇌과학연구소 대표인 크리스토프 코우는 이렇게 인정했다. 우리는 벌레의 두뇌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생각했던 벌레는 예쁜 꼬마 선충인데 녀석의 두뇌는 302개의 세포와 7,000개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수치는 860억 개의 세포와 각각 수천 개에 달하는 연결로 이루어진 인간 두뇌와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인간 두뇌 세포의 전체 개수와 형태,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 보다 어떤 것을 아는가이다. 2007년 두뇌 훈련이라는 개념이 학계에 소개된 이후 두뇌 과학에 관한 과학적 발견이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졌다. 두뇌 훈련은 신경가소성이라는 과학적 발견에 기반을 두었는데 평생에 걸쳐 새롭게 나타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두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을 의미한다. 두뇌의 가소성에 관해서는 이번 장 후반부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유전적 특성만큼이나 두뇌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가히 혁명적이다. 연구 결과는 두뇌 노화가 생애 초반부터 시작되며 전반적인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똑같이 획기적인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20, 30대의 특정 활동을 한다면 40, 50대의 두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처럼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은 20에서 30년 전만 해도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더 나아가 두뇌 건강을 개선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 자신을 더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셈이다. 인간 두뇌와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오늘날의 발견은 오랜 여정의 결과물이다. 약 500년 전에 벌어졌던 놀라운 사건을 통해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인간 성격은 뇌가 좌우한다. 때는 1543년 여름. 조만간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주치의로 임명될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머리는 복잡했다. 당시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에 관한 최초의 실증 도예서인 인체 해부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학계를 혁신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명백하게 모순적인 두 가지 요소인 과학적 실증주의와 예술적 창조성을 하나로 묶었다.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의 제자 얀 스테펜 반 칼카르가 사파를 그리고 베살리우스의 고된 연구가 기반이 된 이 책은 천재의 기념비적 작품이었다. 책에 삽입된 인체 그림은 예술가의 기발한 상상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당시로는 놀랍게도 시체 해부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시체 해부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인체 해부를 금하는 그리스 전통을 따랐던 갈레노스 학파에 의해 금지되었다. 마치 운명의 장난이라도 되는 듯 교황 레오 10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 활동을 금지한 1514년에 베살리우스가 태어났다. 이는 결국 베살리우스의 신성한 작품으로 가는 문을 열어줬다. 베살리우스의 성공은 그의 재능 덕분만은 아니었다. 문화적인 변화와 유럽 학계의 진보, 그리고 유럽 최고의 인쇄업자이자 목판 기술자 요하네스 오포리누스가 활용했던 신기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베살리우스 덕분에 인간 두뇌에 대한 정확한 해부가
그 자연적인 화려함과 더불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두뇌가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가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었다. 의사들은 가장 미묘하고 복잡한 두뇌의 아름다움에 비로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베살리우스의 위대한 작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스트래퍼드에서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 일부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 희곡에서 네 명의 주인공은 인간 특성을 드러내는 네 기질을 상징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히포크라테스로 대변되는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각은 인간의 몸이 네 가지 기질, 즉 우울질과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로 구성된다는 잘못된 개념에 기반을 뒀다. 그들은 이러한 네 기질의 상호작용으로 나이와 성, 감정, 성격 차이까지 설명하고자 했다. 그 기질의 영향은 계절과 하루 시간대, 그리고 평생에 걸쳐 바뀌었다. 열기는 행동을 자극하고 냉기는 행동을 억제한다. 그리고 젊은 전사의 담즙은 용기를 부여하는 반면 점액질은 두려움을 자극한다. 젊은이는 뜨겁고 습하며 늙은이는 차갑고 건조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뜨겁고 건조하다. 이때 두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면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헨리 4세 일부에 등장하는 내 주인공에게 이 기질 체계를 적용했을 정도로 셰익스피어가 보인 믿음은 강력했다. 심지어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 일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지면 분량까지도 균등하게 배분했다. 폴스타프는 점액질, 할 왕자는 다혈질, 호스퍼는 담즙질, 그리고 왕은 우울질이었다. 사람들은 그 주인공들의 관계와 그 이면의 아이디어를 사랑했다. 1500년 동안 사람들과 사회, 과학 및 의학계의 관심을 사로잡아온 생각이었다. 버몬트에서 일어난 철도공사 사고로 쇠막대가 그 생각을 산산조각 내버렸던 1848년까지는 말이다. 그 섬뜩한 사건은 과학이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대면하게 한 역사적인 변곡점이었다. 1500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의학적 진실이 허구로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그 사건은 인간 성격을 담당하는 것이 심장이나 영혼 혹은 기질이 아니라 뇌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최초의 증거였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과학계에 큰 도움을 준다. 하버드 대학교의 토머스 쿤 교수는 1962년에 발표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그러한 순간의 가치를 역설했다. 여기서 그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은 반대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임계점을 넘어설 때 기존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설명했다. 쿤은 이러한 현상을 패러다임 변화라고 불렀다. 피니어스 게이지 사례가 촉발한 두뇌의 본질에 관한 생각의 혁신 역시 패러다임 변화로 인정받는다. 1848년 게이지를 치료했던 마틴 할로우 박사가 쓴 논문은 이 끔찍한 사례 연구를 의학계에 알리는 거디상의 역할을 했다. 두뇌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수준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심리학 입문서 중 3분의 2 이상이 게이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그 중요성을 확인하듯 게이지의 두개골과 쇠막대는 하버드 의과대학에 영구 보존되어 있다. 두뇌가 만들어지는 과정. 두뇌는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복합한 조직이다. 최근 신경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성인 두뇌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뉴런은 1만 5천 개의 연결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850억 개의 지지세포와 8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송섬유, 그리고 1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을 통해 분당 750ml의 혈류가 흐른다. 우리 몸이 치러야 할 비용 관점에서 볼 때 두뇌는 대단히 값비싼 기관이다.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전체 혈액 중 15%를 받아들인다. 걷기와 언어, 집단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교류가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갖춘 신생아를 출산하기 위해 여성의 골반은 최대 한계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산소 소비 관점에서 볼 때 두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두뇌는 몸의 신진대사가 필요로 하는 산소 중 20에서 25%를 차지하며 이는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에 해당한다. 왜 우리 두뇌는 이렇게 놀라운 수준으로 신진대사의 특권을 누리는가? 기본적인 생존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고차원적 사고와 사회적 관계 및 감정을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차원에서 두뇌는
염분 있는 물에 담긴 가방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기껏해야 두께 5mm에 불과한 길고 접힌 관이 담긴 가방이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진 두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기관이 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 태아의 두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두뇌는 수정 후 약 21일 후에 단순한 관, 즉 신경관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 이후 앞쪽에서 볼 때 신경관은 양쪽으로 크게 팽창한다. 이 팽창은 대뇌 반구, 즉 두뇌를 이루는 두 개의 반구로 이어진다. 두 반구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넓은 조직 다발인 뇌량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의 두뇌는 남성 두뇌에 비해 이러한 상호 의사소통에 더 능하다는 증거가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원들은 8에서 22세에 해당하는 남성 400명과 여성 500명의 두뇌를 촬영했는데 13세 이후의 여성 두뇌에서 더 많은 연결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감정 처리를 활성화해서 사회적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놀라운 전개가 시작된다. 수정 후 약 35일이 되면 신경관 전면이 위쪽과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스스로 접혀 그 끝이 반구 뒤쪽에 도달한다. 바로 그 기간에 정교한 주름이 발생하면서 두뇌는 이랑과 고랑과 더불어 우리에게 익숙한 호두 모양을 하게 된다. 두뇌에 주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두뇌 물질을 한정된 두개골 속에 집어넣기 위함이다. 주름진 두뇌 표면의 얇은 벽을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피질을 완전히 펼쳤을 때는 1.5에서 2평방미터 넓이가 된다. 이는 신문지 두 쪽에 해당하는 넓이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860억 개 뉴런이 1.4kg의 두뇌 안에 공존할 수 있다. 여기서 두뇌 크기는 성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의 두뇌가 남성보다는 작다. 남성들이 우쭐해하기 전에 두뇌 크기는 지능과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해야겠다. 2012년 미시건 대학교 리처드 니스백 교수는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인 지능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40년 전 와서 젠슨의 발견을 한 번 더 확인한 셈이다. 두뇌 발달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과제다. 임신 과정 전반에 걸쳐 분당 약 25만 개의 뉴런이 생성된다. 이 뉴런은 대단히 촘촘하게 들어차 있고 또한 DNA를 담고 있는 세포액은 어두운 빛을 띠고 있어서 두뇌 피질은 전반적으로 회색으로 보인다. 성숙한 두뇌는 대단히 정교하며 2살배기 두뇌는 성인의 80% 크기에 불과하다. 두뇌 성장은 약 25세까지 계속된다. 새롭게 생성된 뉴런은 이미 정해진 영역으로 이동하고 그 영역에서 특화된 세포로 분화된다. 두뇌를 유지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에 뉴런 중 적어도 50%는 교세포라고 하는 지지세포로 구성되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뉴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세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희소돌기 아교세포는 두뇌의 배선을 절연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그렇게 불리는 백질은 수많은 섬유를 통해 860억 개의 모든 세포를 서로 연결하며 이를 일컬어 두뇌의 커넥톰이라고 한다. 두 반구는 뇌량의 횡단 섬유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연합 섬유는 반구 내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며 투사 섬유는 이들 영역을 척수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뇌량의 위, 아래에는 다양한 조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원시적 시스템인 변연계를 형성한다. 심리학에서 감정적 두뇌라고 부르는 변연계는 가장자리를 뜻하는 라틴어 림퍼스에서 왔는데 이 강력한 시스템은 해마와 같은 사고하는 피질과 더불어 시상하부, 편두체, 시상과 같은 깊고 원초적인 조직을 포함한다. 시상하부는 중요한 통제 센터로서 호르몬과 성적 행동, 혈압, 체온, 배고픔과 갈증을 관장한다. 그리고 편도체는 우리 몸의 강력한 분노 기계로서 화와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를 담당한다. 다음으로 시상은 두뇌로 유입되는 모든 감각 정보, 가령 시각 이미지와 촉각, 온도 등을 처리한다. 또한 시상은 우리 몸속과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해주고 그 모든 정보에 반응한다. 게다가 각성과 경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변연계가 감정 반응 두뇌라고 불리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변형계에게는 중대한 목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존과 자기보호다. 두뇌로 들어오고 나가는 양방향 고속도로에 의해 몸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변형계는 강력한 반응을 촉발해 몸 전체로 전달한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혹은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은 통제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붉게 피어오르는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달아나려는 충동,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혹은 즐기려는 충동. 이 모든 원초적인 충동은 바로 감정적 두뇌의 고삐 풀린 활동에서 비롯된다. 변형계는 전두엽에 저장되어 있는 학습된 사회적 가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과음을 하면 전두엽은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공격이나 분노, 화, 욕망 분출과 같은 고삐 풀린 변형계 활동이 시작된다. 뇌 절제술로 전두엽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면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평안이 찾아온다. 두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최근에 떠오르는 변화 하나를 들자면 기능의 국소화 개념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개념은 1878년 존 헐링스 잭슨이 처음 주장한 것으로 두뇌의 특정 부분이 운동이나 시각 같은 단일 기능을 담당한다는 생각이다. 이 개념은 독일 과학자이자 생체해부를 지지했던 프리드리히 골츠와 데이비드 페리어가 1881년에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의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다. 이 싸움에서 골츠는 패했다. 하지만 두뇌의 다양한 영역이 온전히 통합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현대 신경과학은 골츠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에서 시상으로의 정보 이동이 놀랍게도 그 역방향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시상의 전달 기능을 감안할 때 후자가 더 활발할 것이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음에도 말이다. 시각 피질이 눈에서 유입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시상을 통해 해마로부터 접근 가능한 기존 이미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검토함으로써 감각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경관에서 주름이 형성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두뇌와 몸을 연결하는 관, 즉 척수가 된다. 척수는 두뇌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발달된 부분이며 삶을 지탱해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종의 고속도로다.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거의 예외 없이 척수와 뇌신경을 통해 그리고 주로 시상을 거쳐 두뇌로 전달된다. 여기서 시상은 피질 하부에 자리 잡은 대단히 강력한 배전반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두뇌 역시 신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처럼 중요한 상호 통제 경로가 없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질 정도다. 인간 두뇌의 길고도 복잡한 성장 과정은 우리를 예외적인 종으로 만든다. 다른 영장류에게도 적용되는 진화의 법칙에서도 인간은 예외다. 가령 피질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간이 침팬지나 붉은털 원숭이보다 훨씬 높다. 물론 인간의 수준 높은 사고 및 인지 기술은 그저 큰 전전두엽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뇌 크기가 아니라 피질이 조직된 방식이다. 인간 두뇌 속 뉴런은 대단히 복잡한 연결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수상 돌기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간 두뇌는 회색질을 기준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생물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두뇌를 갖고 있다. 이는 특히 여성의 두뇌에서 두드러지며 앞서 잠깐 언급했듯 여성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가 남성보다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류가 최고 영장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구상 다른 모든 동물종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생존해왔던 반면 인간은 적응을 넘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생존해왔다. 인간은 거대한 두뇌를 기반으로 냉혹한 사회적 집단 속에서 협력하고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냉철한 논리로 통제함으로써 자연 세상을 지배하고 스스로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로 올라섰다. 한 시간에 2000번의 결정을 내리는 뇌. 건강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지난 50년 동안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주변에 변화하는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압력에 대처하는 능력, 즉, 변화에 적응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상태로 이해한다.
두뇌 건강에 관한 의견에서 이러한 생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두뇌가 엄청나게 복잡한 조직임을 감안할 때 두뇌 건강 유지는 너무나 힘든 과제처럼 보인다. 두뇌 건강은 본질적으로 두뇌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관리 기능, 활발한 교류, 그리고 감정적 균형, 혹은 행복 누리기다. 어떤 TV 채널을 시청하고, 아침에 어떤 커피를 마시고, 어제 저녁에 요리했는지 아니면 외식했는지, 강아지와 산책했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었는지 등은 모두 간단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질문이다. 그런데 예일대학교 신경과학자들은 놀랍게도 두뇌가 이러한 3만 5천 가지 의사결정을 매일 내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루에 약 7시간을 잔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1시간에 약 2천 가지 혹은 2초에 한 번씩 뭔가를 결정하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자면 놀라운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우리 두뇌는 참으로 놀랍다. 두뇌는 1조 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갖고 있으며 초당 100조회가 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최고급 성능의 슈퍼컴퓨터만이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고 학습한다. 그리고 이 능력은 경쟁자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요구를 기반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우리는 선조들이 직면했던 생존 요구에 똑같이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나는 우리가 받는 여러 다양한 압박을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두뇌 파워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제시하려 한다. 예를 들어, 이제 훈련을 통해 두뇌의 활동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벤더빌트 대학교 연구원들은 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시험했다. 학생들은 두 가지 소리 중 하나에 반응하면서 화면에 두 얼굴 중 어떤 얼굴이 등장하는지 확인했다. 이러한 훈련을 2주간 실시한 후 연구원들은 피실험자들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두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우리 두뇌의 작업 능력은 이 정도로 우수하다. 그렇다면 사회인지는 어떤가? 사회인지는 두뇌가 다른 사람과 사회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인지는 인간을 다른 영장류와 구분해주는 근본적인 경쟁력이다. 약 1만 년 전 인간 두뇌는 생존 경쟁 속에서 다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위해 인지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이런 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했다. 여성은 비언어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데 더 능숙하다. 여기에는 표정과 몸짓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포함된다. 20명의 여성 중 17명이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남성보다 사회적 신호를 더 정확하게 읽어낸다. 이러한 경쟁력은 특히 여성만 있는 집단 내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성은 남성의 메시지보다 다른 여성의 메시지를 더 잘 읽어낸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적 진화에서 나타난 선택압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이 두뇌의 기능 방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이후 장에서 다룰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러한 통제력이 부족할 때 성과는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는 허물어진다. 집단 사냥에서 한 명이 이탈할 때 집단은 먹잇감을 놓친다. 그에 따라 집단의 생존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감정 통제가 힘든 구성원은 사회적, 상호적 관계를 망칠 위험이 있으며 집단 결속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진화적 열쇠는 거대한 전두엽 피지를 개발해 파충류 뇌의 감정적 충동, 즉 화와 분노, 공격성을 제어하는 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즉,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균형 상태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연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코바이오틱스라는 분야는 장속 미생물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 오늘날 과학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신경 심리학 테스트를 통해 인지 능력 혹은 사고 기술을 추적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20대 중반부터 공간 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기억과 사고 능력은 30대 초반부터 서서히 감퇴하기 시작하며 정보 처리 속도는 30대 중반부터 더뎌진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에는 미미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누적되고 망각의 순간이 시작되는 50세를 넘기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6에서 38세에 해당하는 비교적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노화 속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예상 속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생물학적 노화를 보여준 이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인지 감퇴 및 두뇌 노화를 보여줬다. 게다가 그들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다시 말해 두뇌 노화 속도는 젊은 나이에서조차 폐와 심장, 간, 신장 및 면역 체계와 같은 다른 신체 시스템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두뇌 건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살피겠다. 우리는 기억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억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단기 기억을 활용해 지금 읽는 단어를 기억하고 문장을 다 읽었을 때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장기 기억은 성격과 삶의 근간을 형성한다. 하지만 기억이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인간 두뇌는 영상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모조리 저장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두뇌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위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진화했다. 또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기억은 인류가 존재했던 2만 년 동안 충분히 잘 작동해서 통제 기능을 충분히 잘 발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 두뇌는 기술이 지배하는 오늘날 세상에 대처하도록 진화하지는 못했다.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억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논리가 없다. 우리의 기억은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기준, 즉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기억의 한 가지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말하는 안면인식 장애를 모두가 어느 정도는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경험하면 크게 당황한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얼굴은 의미를 전하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기억을 자극한다. 반면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는다. 게다가 단기 기억은 연습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항목을 그냥 방치한다. 일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망각을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문화가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경가소성이라고도 불리는 두뇌 가소성이란 새로운 위협과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적, 생리적 변화를 수행하는 두뇌의 특별한 능력을 말한다. 이 두뇌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다. 두뇌 가소성은 시냅스 변화, 그리고 새로운 두뇌 세포의 성장을 통해 가능하다. 예전에는 아동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으로 생각했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뤄진 많은 연구에서 두뇌는 성인기 전반에 걸쳐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노먼 도이지는 자신의 책 기적을 부르는 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삶의 오랜 기간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유능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심지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활동을 배우면서 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분명하게도 이는 야심차고 더 똑똑한 동료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두뇌 가소성의 존재를 잘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아마도 두뇌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인 반구 절제술일 것이다. 이는 대단히 극단적인 형태의 수술로 대안이 없을 때만 시행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두뇌는 대단히 탄력적이고 유연해서 이처럼 극단적인 형태의 수술을 하고서도 인격이나 기억에서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은
영향을 받지 않은 두뇌 영역에 보존되어 있으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신경 가소성 덕분이다. 한쪽에만 위치한 특정한 두뇌 기능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쪽 방구가 기능을 맡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술 후 지속해서 결함은 발견된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간질을 통제하기 위해 반구 절제술을 받은 58명의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편측 마비 증상이 대부분은 반대쪽 팔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걸을 수 있었고 일부는 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극단적인 형태의 수술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영향이 있었지만 두뇌 가소성 덕분에 크게 축소되어 나타났다. 가소성은 두뇌에 내재된 특성이며 두뇌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두뇌 건강에서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들. 우리는 어떻게 두뇌를 돌봐야 할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두뇌 건강에 관여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종단적 연구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 유전학, 후생 유전학, 그리고 환경의 상대적 영향도 밝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단절된 마음 연구 결과는 성인기 지능의 50%는 어릴 적 IQ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약 4분의 1은 유전자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지능의 변화 요소 중 4분의 3은 생활 방식에 따른 것임을 알게 한다. 이를 일컬어 변화 가능한 위험 요소라고 부른다. 이러한 요소들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갈 길이 멀다. 나는 이 책의 여러 장을 통해 운동과 수면, 섹스,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행복, 장내 미생물, 영양, 두뇌 활동 등 주요한 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두뇌 건강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전반적인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다. 특히 염증 수치를 장기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염증에 대해 사람들은 부상이나 감염에 대한 면역 시스템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로마 시대의 저자 코르넬리우스 켈수스가 기원전 100년에 처음으로 언급했던 열과 통증을 동반한 불금과 부풀어 오름은 염증 질환의 대표적인 임상 진단이 되었다. 염증은 본질적으로 면역 시스템의 보호 반응이다. 또한 염증은 만성적이다. 즉 당뇨병이나 비만, 동맥 질환처럼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질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장기적 반응이다.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미묘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과정이다. 우리 몸에서 전반적인 염증 수치는 매년 증가한다. 장기적인 질병이 없더라도 분명히 건강해 보여도 조직 내 염증 수치는 면역 체계가 일상의 도전 과제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증가한다. 오늘날 과학은 염증 생성자, 즉 콜레스테롤과 CRP, 사이토카인, 피브리노겐 등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혈액 속에 나타나는 물질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모두 현재, 임박한 혹은 미래의 질병을 말해주는 지시자, 혹은 예측자다. 면역 체계는 조직 내부의 피해나 감염, 혹은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물질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CRP는 감시 분자로 기능하면서 면역 체계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조기 경보를 알린다. 또한 이들 물질은 우리 몸과 두뇌의 노화 속도를 예측하기도 한다. 노화에 따른 염증 수치의 증가는 필연적 과정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우리 몸과 더불어 활력 있고 건강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다.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추면서 만성질환의 위험성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 40대에는 만성질환을 찾기 어렵지만 65세가 되면 평균 하나 정도 만성질환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85세가 되면 평균 대여섯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10가지에서 15가지 처방약을 복용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젊음을 유지하면서 길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반대다. 조기에 만성질환을 겪고 낮은 생산성, 독립성 상실, 그리고 짧은 수명을 경험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제는 노화가 11세 무렵으로부터 시작하는 평생 과정이며 변화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 모두는 어느 정도 염증을 유발한다. 음식과 영양, 수면,
사회적 삶, 신체 활동, 술, 담배, 약물, 그리고 스트레스 등등.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체내 염증 수치는 증가한다. 단지 외부 물질을 흡수한다는 사실만으로 말이다. 더 많이 먹을수록 염증 수치는 더 올라간다. 수면이 부족해도 염증 수치는 올라간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염증 수치는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 연령에서 일어난다. 20대, 30대, 40대, 50대는 물론 죽을 때까지 일어난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요소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염증과 노화 사이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해서 어떤 과학자는 이를 합쳐 인플레메이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는 두뇌를 포함하여 몸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난다. 특히 학습과 여러 복잡한 정신 활동, 그리고 뉴런 간 의사소통에 중요한 두뇌의 특정 영역이 쇠퇴한다. 동맥 경화가 일어날 때 두뇌 혈류는 감소한다. 또한 우리는 두뇌 속 신경염증은 일반적인 몸속 염증과 마찬가지로 나이와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속도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다. 치매 혹은 경도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이미 20에서 30년 전에 신경퇴행과 염증이 시작된다. 현재 영국에서는 65세 이하 인구 중 4만 2천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놀랍게 들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35세부터 질환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인지퇴행은 노년기 삶을 위협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종종 새로운 암이라고까지 불린다. 1950년대만 해도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거의 불가능했고 환자와 그 주변인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오늘날 암 치료법이 점차 개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치매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생소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최근까지도 두뇌에서 벌어지는 인지퇴행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적어도 핑거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WHO도 주목한 치매 예방 실험. 핑거 프로젝트는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60에서 77세 사이의 2,554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인지퇴행 예방 효과를 살펴봤다. 여기서 한 집단은 식습관과 운동, 인지훈련, 혈관 위험 요인에 대한 조언을 따르도록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일반적인 건강 지침만을 제시했다. 그 결과는 분명하고 놀라웠다. 첫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인지 상태를 개선하거나 유지시켰고, 또한 인지퇴행 위험을 줄였다. 연구원들은 핑거에서 드러난 인지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치매와 알츠하이머 질환 시작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면 개인은 물론 인구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 결과는 대단히 중요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 걸친 예방시도 네트워크인 WW 핑거즈를 설립했다. 여기서 우리는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인지퇴행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교훈으로 얻는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삶에서 위험 요인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나이에서나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들어가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련 연구인 단절된 마음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예전에 한 번은 BBC 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때 내 머릿속엔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다. 7만 명이 넘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원래 IQ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60년이 흘러 평균 나이가 74세가 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만점을 받았다. 이는 연구팀에게 대단히 놀라운 결과였다. 30, 40, 50,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모름지기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을 한 방 먹이는 결과였다. 역사는 나이를 떠나 위대한 사상가와 리더, 성취자로 우뚝 선 인물들 사례로 가득하다. 조 파베이는 40살의 나이에 유럽 선수권 1만 미터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다이애나 니아드는 64세의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수영해서 건넜다. 윈스턴 처칠은
65세의 세계대전 한가운데서 영국의 총리가 되었다. 팔머스톤 경은 71세의 총리가 되었다. 영국 왕립 학술원 회원 피터 로젯은 73세의 시소러스를 편했다. 넬슨 만델라는 76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도로시 허쉬는 89세의 나이로 북극을 정복했다. 그 목록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그렇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뇌 기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아동기의 높은 지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두뇌 기능은 대단히 안정적이다. 그러나 어휘나 단어 활용과 같은 정신적 기술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개선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결정적 지능이라고 부르며 세월에 따라 유지하기 힘든 기술인 유동적 지능과 구분한다. 유동적 지능이란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재빨리 추론하고 관계를 식별하고 패턴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교육이나 학습,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문제 해결사가 되도록 우리를 돕는다. 흔히 말하는 상자 밖에서 사고하기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며 우리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탁월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유동적 지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지난 40년간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새롭게 속속 밝혀지면서 유동적 지능도 어느 정도 훈련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두뇌에 도전하고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며 일반적으로 꺼리는 활동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유동적 지능을 개선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과 기술, 심지어 새로운 위험으로 우리 정신은 더욱 명료해진다. 최근 2년간 벌어진 놀라운 발견. 신경과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독자들의 의심을 해소하려 한다. 이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대단히 놀랍고 위협적인 일도 많다. 두뇌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위험이 함께 있는 혁신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컴퓨터가 두뇌 신호를 인식하여 단어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몇몇 미국 기업은 두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도 그중 하나다. 2019년 4월에 수행한 한 연구는 성인 두뇌가 90대까지 새로운 뉴런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말은 90대에도 우리 두뇌는 계속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이는 신경 가소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자 두뇌 건강과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이 높은 음식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마약과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두뇌에 보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 신호가 인간 두뇌에서 발견되었다. 미 식품의약국은 성인 우울감 완화를 위한 스프레이 약품으로 코에 뿌리는 스프라바토를 승인했다. 의식이라는 개념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 섬뜩한 연구가 있다. 뇌사가 마지막 단계라는 인식에 도전하듯 예일대 연구원들은 돼지를 안락사하고 4시간 후에 몸통을 제거한 돼지의 두뇌를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우리의 의식과 관련하여 과학자들은 사고, 능력을 갖춘 미니 두뇌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미니 두뇌란 5-6mm 크기의 뉴런 다발로 실험실에서 배양된다. 이는 스스로 두뇌와 비슷한 구조로 조직된다. 이 발견은 영원한 고통의 굴레에 갇힌 육체 없는 두뇌라는 악몽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국 기업 바이오젠은 아두카누맙을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그들의 성과는 신경치료에 관심을 쏟지 않았던 많은 제약 기업에 큰 충격이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의학이 분류한 400가지 신경질환에 대해 어떠한 치료법도 없는 처지다. 앞으로 읽게 될 내용 일부는 아마도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 책에서 조언하듯 불편하거나 혼란스럽다면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20분이면 충분하다. 의자의 전쟁을 선포하면 정신을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다. 껌을 씹으면 두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비타민 B6를 먹자. 더 많은 오르가슴을 느끼자. 두뇌에도 좋다.
이러한 주제와 그에 따른 조언이 두뇌 건강 유지법에 관해 더 높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 삶은 바로 두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렸다. 2장 건강의 가장 치명적인 습관. 2004년 인구 통계학자 지오반니 페스와 미셸 플랭은 이탈리아 섬 사르디니아의 한 지역을 10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꼽았다. 두 사람은 푸른색 원으로 표시하면서 조사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최고 수명을 자랑하는 지역을 확인했다. 이 발표에 이어 미국인 탐험가이자 저자 댄 뷰트너는 패스, 플랭과 함께 추가 연구를 거쳐 장수의 축복을 받은 다른 네 지역을 꼽았다. 바로 오키나와,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코스타리카, 그리고 그리스 섬 아카리아였다. 사르디니아를 포함하여 이들 5지역은 9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적절하고 주기적인, 그리고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었다.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다. 이들은 대개 양치기나 염소지기 혹은 농부였다. 이들에게는 체육관이나 개인 트레이너도 없었고 마라톤을 하거나 전문 훈련을 받지도 않았다. 모든 직업 현장에서 육체 노동이 자취를 감추면서 우리는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 문화는 물론 수렵 채집의 생존을 의지했던 지난 150만 년 동안 개발된 자연적 생리학과 충돌하게 되었다. 종일 앉아 지내는 서구적 생활 방식은 비만과 당뇨, 심장병, 치매 등 퇴행성 질환을 가져왔다. 하지만 블루존에서는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경퇴행 질환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발병률은 서구 세상보다 75%가량 낮았다. 오랑우탄과 맞먹었던 강한 뼈. 1830년대 초 법률가이자 런던 킹스 칼리지의 지질학 교수인 찰스 라이엘은 당시로선 놀랍고도 도발적인 주장을 했다. 그것은 지구 나이가 수백만 년이 되었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기후 변화로 그 형태가 갖춰졌다는 주장이었다. 지질학은 지구가 오랫동안 얼어 있었다는, 즉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지막 빙하기는 260만 년간 지속되었고 불과 10,000년 전에 끝났다. 그리고 빙하기 시대 30만 년 동안 현대 인류는 수렵 채집자로서 진화하면서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거대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빙하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개막되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꼽을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시작된 농경 문화는 이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이와 더불어 인간 행동 유형에서 큰 변화가 찾아왔다. 가축을 키우려면 여전히 오래 걸어 다녀야 했지만 광활한 영토를 돌아다니는 삶에서 이제 농업에 기반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수렵 채집 시대는 현대적인 신체를 위한 진화적 기반을 마련했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리 기능은 오랜 사냥 기간을 견뎌내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그와 더불어 집중적인 사냥 활동을 감당하기 위한 길고 느린 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인간은 사냥 후 개걸스럽게 먹었고 다음 사냥을 위해 혹은 포식자에게서 도망치거나 짝을 찾기 위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쉬었다. 흥미롭게도 선조들의 생활 방식이 죽은 고기를 찾아 먹는 것에서 직접 사냥으로 넘어가면서 성적 이형성이 감소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외형적 차이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신체를 통한 여성의 성적 신호 전달은 외모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장점은 번식 능력에 있다. 여성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1년 내내 임신이 가능하다. 행동심리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ERV, 항상 준비된 질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은 연중 언제나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집단은 인구 감소의 압박을 잘 버텨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강화된 생식 능력 덕분에 인간은 또한 충분한 식량 마련을 위해 사냥에 더욱 의존해야 했고, 그래서 더 많이 활동했다. 수렵 채집자들은 생존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으며, 더 이상 다른 포식자가 남긴 먹이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사냥에 나서서 스스로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다. 100명의 수렵 채집자 집단이 생존하려면 약 1300에서 18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체 시스템, 즉 혈관계와 내분비계, 근골격계 건강 유지가 중요했다. 두뇌 역시 중요했는데 움직임과 인식, 반응, 대응, 적응을 거치면서 두뇌의 진화도 이뤄졌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두뇌 건강은 신체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인간의 생리 기능은 지난 150만 년 동안 거의 바뀐 것이 없다. 진화는 인간 신체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오늘날 종일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화적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렵 채집자의 생활 방식과 오늘날 서구의 생활 방식만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도 없다. 현대적인 삶에 적응하며 진보해가는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쇠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 7,000년 전 수렵 채집자의 뼈는 오늘날 오랑우탄과 맞먹을 만큼 강했지만 그로부터 6,000년 이후 같은 지역에 살았던 농부의 뼈는 훨씬 더 가볍고 약했으며 부러지기 쉬웠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뼈가 약해진 근본 이유는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신체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어느 때보다 몸을 덜 움직이면서 이러한 흐름이 이제 위험 수위에 달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신체적인 비활동 상태로 추정된다. 2019년 온라인 훈련 앱 프릴렉틱스가 의뢰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42%에 달하는 응답자가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으며 56%는 시간이 있어도 업무에 너무 지쳐 있다고 답했다. 놀랍게도 41%는 운동하기에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답했다. 불과 40세 정도였음에도 말이다. 신체 활동 부족은 비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신체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다. 이러한 퇴행성 질환은 두뇌 건강에도 위험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서구화된 국가에서 비만은 13에서 20%에 달하는 아동과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가령 아동기 두뇌 기능 위축, 노년기 알츠하이머 및 치매 위험 증가 등이 그렇다. 비만은 또한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성인기 신경질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혈당 과다는 두뇌 성장 둔화, 그리고 두뇌 회백질 및 백질 크기와 관련되며 삶의 초반에 신진대사를 신중하게 조절하려는 노력은 장기적인 두뇌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의 기준, 매주 유산소 150분. 1884년 7월 20일, 미국의 유명인이자 베스트셀러 달리기의 모든 것의 작가는 버몬트에서 조깅을 하던 중 52세의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담배를 끊고 운동의 효과를 널리 알리려 애썼던 짐 픽스였다. 픽스는 미국 사회에서 운동혁명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부는 그의 조기 사망을 둘러싼 아이러니한 상황을 놓고 운동에 관해 그가 평소 주장했던 메시지를 폄훼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 이듬해 출판된 두려움 없이 달려라에서 케네스 쿠퍼는 짐 픽스와 그의 아버지가 심장질환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유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조깅을 해서 픽스는 자기 삶의 10년을 더했을지도 모른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1년 동안 이어졌던 한 연구는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길고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타임은 이것을 달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표현했다. 짐 픽스 시대 이후로 과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정량화하는 연구에 착수했으며 여러 정부기구는 매주 150분 운동을 권고했다. 이 정도로도 심혈관 질환, 심장질환, 비만,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의 양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과학은 얼마나 운동해야 하는지는 물론 어떤 유형의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활동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격렬한 운동과 적절한 운동을 구분해 설명한다. 영국의 나이스 같은 공공의료 자문 기구들은 지침을 내놓기 전에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증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이스의 검토 과정은 전문가와 실무자, 그리고 시민 대표들이 모여 대답을 내놓아야 할 주요 질문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가령 어떤 연령 집단과 어느 정도의 강도, 그리고 어떤 유형의 활동을 포함할 것인지 고려한다. 다음으로 자료 조사에 착수한다. 신체 활동 및 운동과 관련해서 나이스는 10,000건이 넘는 과학 분야 출판물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여기에 비용 측면을 추가 고려한다. 다음으로 주제별 위원회는 그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지침을 마련한 후 나이스 권고 집행부가 최종 서명을 하기 전 엄격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다시 공공보건기구와 같은 이해 관계자들이 가담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권고한 내용은 방대한 규모의 증거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이는 분명한 지식의 보고다. 이 조언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신경퇴행 문제가 건강과 관련해서 걱정거리가 된 시대인데도 신체 활동이 두뇌 건강에 주는 이익에 관한 조언은 거의 없다는 부분이다. 꾸준한 운동은 노화 진행을 강력히 저지한다. 신체 활동과 두뇌에 관한 초창기 연구 중 하나로 텍사스 대학교 연구원인 스퍼두소가 약 40년 전 텍사스 오스틴에서 수행했던 실험을 꼽을 수 있다. 스퍼두소는 네 집단을 대상으로 반응 시간과 특정 활동에서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반응 시간은 나이에 따른 정신 능력과 운동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다. 스퍼두소는 이 실험 과정에서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첫째, 활동적인 노년의 성과가 비활동적인 노년의 성과보다 훨씬 더 높았다. 둘째, 놀랍게도 활동적인 노년의 성과는 비활동적인 청년의 성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신체 활동과 관련된 생활 방식은 두뇌 성과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하는 중년의 경영자는 운동하지 않는 청년과 비슷한 혹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준다. 이 실험과 더불어 다른 연구 결과들은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생활 방식을 통해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에 이뤄진 많은 실험이 이러한 주장을 검증했다. 특히 2007년 신체 활동이 고령자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 분석은 스퍼두소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뒷받침했다. 미국의 두 과학자는 1966에서 2001년 동안에 이뤄진 18가지 종단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유산소 운동은 대부분 앉은 채 생활하는 성인의 인지적 활력을 높여주는가? 대답은 확실히 그렇다였다. 그들의 결론은 앉아서 생활하는 성인의 사고 능력에 유산소 운동이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유산소 운동은 의사결정과 사고 속도, 기억력 등 모든 유형의 사고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운동에 따른 효과는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유산소 운동에 따른 심혈관 개선은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날 과학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밝혀내기 시작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 게놈을 바꾼다. DNA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리는 화학적 변화를 촉진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건강한 노령자, 나약한 환자, 그리고 경증 인지장애 및 치매를 앓는 사람에 대한 종단적, 횡단적 연구 모두 신체 활동이 노화에 따른 인지퇴행 및 신경퇴행적 질병을 예방하는 강력한 비약 물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두뇌 영상 또한 운동이 두뇌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1년 미국 국립과학연구소 보고서는 120명의 노령자 대상 연구를 인용했는데 여기서 유산소 운동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기억력 개선으로 이어졌다. 습관을 따라 운동을 할 때 해마의 크기가 1년에 2%씩 증가하여 노화에 따른 위축 과정을 실질적으로 되돌렸다. 대부분 중년을 지나면서 해마의 크기는 매년일 2% 줄어든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기억력 감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경 기능을 보호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다. 운동은 어떻게 두뇌를 단련하는가? 유산소 운동이 기분 전환이나 인지 능력 향상을 비롯하여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무척 많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고정된 수의 두뇌 세포를 갖고 태어나며 25세부터 그 세포를 잃기 시작한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과학적 정설이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이러한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새 두뇌 세포가 평생에 걸쳐 생성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두뇌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억과 감정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운동이 성인 두뇌에서 신경생성 과정을 촉진한다라는 사실이 인지신경과 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나아가 운동 습관은 두뇌의 성장 요인, 즉 BDNF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BDNF는 기존 두뇌 세포를 유지하고 새 세포 성장을 자극하며 뇌세포 사이의 연결 형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 모두는 두뇌 가소성, 두뇌 손상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학습 및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 강화된 신경 생성은 인지 기능 개선과 관련이 있고, 새 뉴런 숫자의 감소는 노화 및 우울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나이대에서든지 운동 및 활동 수준을 높여 두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운동이 시냅스와 신경 전달 물질에서 새로운 혈관 형성 및 포도당 관리와 같은 두뇌 신진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두뇌 영역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기존 이론과는 달리 두뇌가 인슐린과 무관하게 체내 포도당 수치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운동하면 뇌를 통해 포도당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가 운동하는 동안 두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이는 두뇌 세포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에서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운동은 근육뿐 아니라 두뇌까지 훈련시킨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운동하는 동안 두뇌는 체내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조직은 다시 두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양한 상호이익을 만들어낸다. 한 가지 사례로, 운동은 근육 세포로부터 아이리신이라는 특수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며, 이는 다시 해마에서 BDNF 생성에 도움을 준다. 운동하면 신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활동하는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은 스트레스 저항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근육 두뇌 신호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실 수백만 년이나 되었다. 진화 관점에서 볼 때 간헐적인 달리기와 식량 결핍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두뇌가 용량을 확장함으로써 신체 활동에 반응하고, 용량을 축소함으로써 비활동에 반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이제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두뇌는 최적의 건강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전적으로 활동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이제 운동으로 두뇌 건강을 개선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대부분은 앞서갔던 이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천만 명의 인구가 10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골다공증 증가와 더불어 노년의 삶을 퇴행과 질병의 세월로 바꿔놓았다. 질병이 노화의 자연적 결과라는 생각은 틀렸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늙어가야 한다. 실제로 많은 노인이 아무런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말년의 삶에서 신체적 비활동이 노화와 관련된 질환의 중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다. 우리는 40, 50, 60 나이를 먹어가면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은 치료를 받고,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 소비는 45세 무렵부터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70대로 접어들면 완전히 게으르고 비활동적으로 된다. 플로리다 대학교 토드 마니니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다. 노화되면서 사람은 점점 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뇌 건강에 관한 증거 자료를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신체 활동과 의도적인 운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신체 활동이란 근골격계가 수행하는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모든 움직임은 신체 활동이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신체 활동에 해당한다. 반면, 의도적인 운동은 계획하고 구성하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그 목적은 신체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운동은 신체 활동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일상적인 활동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의도적인 운동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비활동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번 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는 높은 수준의 습관적인 활동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신체를 물려받았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두뇌 건강을 위한 실제적인 이익과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신체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노화 연구의 결론이다. 이 책 전반에 걸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두뇌 건강 개선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이다. 전염병에 관한 연구 결과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년 이후에 인지 퇴행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연구는 앉아있는 습관과는 반대로 신체 활동은 두뇌 퇴행 속도를 늦추고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백질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백질 연결을 보호함으로써 11세 이후로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능 수준을 유지하는 과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한 행동 변화의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운전 대신 걷기,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 운전 시 최대한 멀리 주차하기, 요가나 춤,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나 스포츠 즐기기 등등. 태도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태도 변화는 원래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웬만해서는 기존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운동은 적절한 강도라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심박수를 높일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걷기, 근력 및 지구력 훈련, 그리고 심박수를 높여주는 유산소 운동이 그렇다. 여러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의도적인 운동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두뇌 구조 및 기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있다. 비록 최근 공공보건 지침은 심혈관계 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이틀 이상 근육 강화 운동을 포함 매주 150분간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밀이 남아있다. 정말 중요하다.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습관. 2005년 미네소타 메이어 클리닉의 제임스 레빈 박사는 운동의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통찰을 더하는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단지 활동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레빈은 진정한 살인자는 신체 활동 수준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앉아있는 습관은 드러나지 않는 중독이다. 통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자동차나 지하철 혹은 버스에 오랜 시간 앉아있다. 근로자의 70%가량은 일주일에 5-6일씩 7시간을 사무실 의자에 앉아 보낸다. 일어나는 것은 짧은 휴식을 취할 때뿐이다. 집에서도 우리는 앉아서 먹고 TV를 시청하고 책을 읽는다. 외출에서도 레스토랑이나 술집, 영화관에 앉아 있다. 그리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운전을 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 있다. 1950년 영국에는 160만 대의 자동차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3,800만 대로 늘었다. 대부분 사람이 일주일 동안 깨어있는 119시간 중 30시간을 TV를 시청하며 보낸다. 서구 문화는 의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우리를 병약하게 만드는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 1700에서 1750년에 영국은 농업 경제가 기반이었고 인구 600만 명의 인구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당시 남성과 여성 모두 오랜 시간 육체 노동에 종사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걸어가고 저녁에는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150년이 흘러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도 영국 시골 지역은 대부분 똑같은 패턴을 따랐다. 플로라 톰슨은 캔들포드로 날아간 종달새에서 우리 대부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당시 생활 방식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톰슨의 3부작은
힘든 육체 노동, 걸어서 다니는 장거리 이동, 느리고 보기 드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삶을 촘촘히 그려냈다. 1750년에 영국은 약 11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목화를 수입했고 그 대부분은 랭커셔 지역에서 간의 공업 방식으로 가공되었다. 그러다가 1787년 목화 수입은 1천만 킬로그램으로 급증했고 그중 대부분은 기계를 통해 세척, 분류 및 가공되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 성장했다. 1800년에 인구 7만 명이었던 버밍엄은 1850년에 30만 명으로 늘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 이동 인구가 폭발했고 그 이면에는 거대한 사회적 이동 시대에 더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한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 삶은 여전히 힘든 육체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러한 중에도 지속적인 기술 변화와 더불어 점점 더 오래 앉아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후 일터와 학교, 가정, 그리고 공공장소는 점차 인간 움직임과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우리는 덜 움직이게 되었고 더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었다.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의 생존은 움직임에 의존했고 인간 신체와 두뇌 진화를 가동한 것 역시 움직임이었다. 신체적으로 고된 삶으로부터 신체적인 어려움이 거의 없는 삶으로의 이동은 불과 25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이 기간은 인류가 생존해온 세월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앉아있는 삶에 서서히 중독되었고 이제 그 영향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 섬뜩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매일 운동한다고 해도 그리고 권장되는 운동량 이상을 실천한다고 해도 지속해서 앉아있는 습관은 신체 활동의 모든 장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 있다. 이탈리아인 의사 베르나디노 라마치니가 17세기에 처음 언급한 이후 앉아있는 습관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2005년 레빈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레빈은 칼로리를 거의 소모하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행동을 앉아있는 습관이라고 정의했다.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에너지 소비가 1.5 MET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은 앉아있는 것에 해당한다. 여기서 1MET란 1분 동안 신체가 몸무게 1kg당 3.5ml의 산소를 태우는 속도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신진대사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다.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량은 체중에 따라 다르긴 해도 MET 값은 모든 활동의 강도를 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면은 0.9mET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1mET다. TV 시청은 1.3mET이며 쇼핑은 2.3mET, 느린 걷기는 3.6mET, 여유로운 자전거 타기는 4.0mET, 그리고 섹스는 5.8mET에 해당한다. 달리기의 경우 일반적인 조깅은 7.7mET이며 1마일을 4분 이내 전력 질주로 주파하는 경기는 23mET에 이른다. 앉아있는 습관은 엄청나게 파괴적이며 우리 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더 늘수록 사망률이 2% 증가하며 하루에 앉아있는 전체 시간이 8시간을 넘을 때 사망률은 8%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은 지속해서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과 더불어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비만, 그리고 암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 더 오래 앉아있을수록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커진다. 모든 관련된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이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 해당되기도 하다. 5에서 17세의 아동 및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아동 및 청소년 중 적절하거나 격렬한 활동에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보내는 비중은 10%도 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화면을 보면서 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신체 활동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한계점을 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대단히 높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에서 오는 피해를 상쇄하려면 적절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매일 60에서 75분 동안 해야 한다.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은 필연적으로 아동 비만율 증가와 건강 악화,
그리고 흥미롭게도 자존감 상실과 사회 활동 및 학업 성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나이가 들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성인의 경우 TV 시청 시간과 일상적으로 앉아있는 총 시간,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다른 질환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결과는 하루에 10시간 동안 앉아 생활하면서 적절한 일상적인 운동을 40분도 하지 않는 이들의 신체와 건강 상태는 그들보다 8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의 상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 분야를 탐구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앉아있는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떻게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성인 TV 시청 시간과 몸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부정적인 건강 관련 변화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방 증가와 함께 굶을 때조차 혈류 내 지방이 증가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도 함께 상승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실질적으로 포도당에 대한 내성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노화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근육을 덜 사용하게 됨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는 지방 분해와 트리글리세리드 제거 감소, 그리고 포도당의 자극을 받은 인슐린 분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 모든 변화는 건강에 해로우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 효과와 별개로 나타난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단지 운동 화학만 느려지는 게 아니다. 비활동성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서 대단히 해로운 화학적 변화를 독자적으로 일으킨다. 그리고 훨씬 더 걱정스럽게 하는 발견이 여럿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앉아 생활하는 습관은 체내 염증을 일으킨다. 한 장에서 살펴봤듯이 염증은 노화의 신호다. 체내에 염증이 많을수록 신체는 더 빠른 속도로 노화된다. 즉,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빨리 늙는다. 앉아 있는 습관은 평생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염증을 촉발하고 이는 체내는 물론 뇌동맥 경화로 이어진다. 하루에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할 가능성은 7%씩 높아진다. 텔로미어 단축은 수명 단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염증은 체내 지방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저장된 지방이 체중 감소에 더욱 저항하도록 한다.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책은 앉아있는 습관이 유발하는 염증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활동 수준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다. 식습관에 관해서는 영양과 두뇌 건강을 다루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앞서 추천했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혈액 속 염증 생체 지표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상적인 신체 활동은 물론 달리기나 조정 같은 지속적인 고강도 훈련이 특히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우리 몸에 끼치는 피해를 고려할 때 두뇌 역시 그와 비슷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과학적인 증거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앉아있는 습관이 알츠하이머의 전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사례의 약 13%가 활동 부족의 결과로 추정된다. 앉아있는 시간을 25% 줄이면 전 세계에서 약 100만 건의 알츠하이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다른 연구는 이러한 관계에 근간, 다시 말해 앉아있는 습관이 기억과 관련된 두뇌 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원들은 45에서 75세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평균 신체 활동 수준과 하루에 앉아 지내는 시간을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고해상도 MRI로 그들 두뇌를 스캔해 새로운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두뇌 영역인 내측 측두엽 세부 이미지를 확인했다. 여기서 연구원들은 앉아서 지내는 습관과 내측 측두엽이 얇아지는 현상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측 측두엽이 얇아지는 것은 중년 및 노년기에 나타나는 인지퇴행 및 치매의 전조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연구원들은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이 내측 측두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비록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내측 측두엽을 얇아지게 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의 내측 측두엽이 더 얇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위험에 대한 중요한 경고 신호다. 의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고맙게도 과학은 또한 앉아있는 습관이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까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는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내 몸에 좋지 않다. 일단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에 도전할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삶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간단하게 말해 의자의 전쟁을 선포하라는 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앉지 않기 위해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명심하자. 중요한 것은 하루 실천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매일 앉아있는 시간을 측정해보자. 주중과 주말 하루를 선택해 스톱워치를 가지고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이러한 확인 작업을 몇 주 동안 반복하자. 자신이 앉아있는 시간의 평균을 구했다면 다음 4주에 걸쳐 그 시간을 20% 줄이는 목표를 세우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일일 작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먼저 서 있을 수 있을 때는 앉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자.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앉아서 뭔가를 하도록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무실이 입식 책상이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으로 바꾸고 있다. 서 있을 수 없다면 앉아 있는 시간을 한 번에 최대 1시간 이상 넘기지 말자. 45분이나 50분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움직여 보자. 그동안 화장실에 가거나 차를 마시고 혹은 계단 오르내리기로 심박수를 높일 수 있다. 휴식 시간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 시간을 동료와 잡담을 나누거나 커피 혹은 차를 마시는 것처럼 즐거운 일과 통합하자. 의지에만 의존한다면 머지않아 나가 떨어질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의 원칙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프버러 대학교의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실행한 실험에서 분명하게 확인한다. 연구원들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지 테스트했다. 다음으로 점심을 먹기 전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30분 동안 앉아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한 집단에게는 따뜻하고 맛있는 향기가 나는 도너츠 접시를 보여주면서 이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다른 집단에는 그러한 유혹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에게 다시 한번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앉아있게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도너츠 향의 유혹을 받았던 집단의 절반 이상은 그 자세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의지력이 담긴 제한된 창고에서 모든 에너지를 써버렸던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아 고갈의 방해 효과라고 부른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의지력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양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지속해서 유지하려면 즐거운 보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자. 가능하다면 집단 일원이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 부모라면 자녀에게 소파에 누워있지 말고 나가서 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나이를 떠나 똑같이 노력해야 한다. 속옷 실험. 이러한 단순한 변화가 가져오는 힘을 믿지 못하겠다면 메이오 클리닉에서 실행했던 유명한 속옷 실험에 주목해보자. 과학자들은 20명에게 특별하게 설계된 속옷을 입도록 했다. 상의는 러닝셔츠 혹은 라이크라 브래지어였고 하의는 앞과 뒤가 트인 이상하게 생긴 반바지였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옷에 부착된 운동 감지 센서가 대단히 민감했기 때문이었다. 피실험자들은 1년 중 따로 구분된 열흘에 해당하는 3번의 기간에 종일 그 속옷을 입었다. 단, 샤워하거나 새 세트로 갈아입기 위해 하루 15분 동안만 벗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동안 피실험자들이 먹는 음식 또한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러한 고충을 감안해 연구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각각의 열흘 마지막에 $2,000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즉, 실험 참여자들은 각각 $6,000를 받을 수 있었다. 연구원들은 보조 요원을 150명까지 동원해
각 피실험자의 움직임에 관해 2,500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 결과 연구원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과체중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성향이 강했던 반면 마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하루 2시간 이상 서 있었고 이리저리 서성이며 돌아다녔다. 놀랍게도 움직임 습관에서 드러난 이러한 차이는 하루에 약 350칼로리 차이를 가져왔으며 이는 연간 14에서 18kg의 체중 감소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열량이었다. 실험하는 동안 피실험자 모두 체육관은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 결과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한 기사를 통해 명확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임을 멈추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더 힘들 것이다. 만일 당신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참을성 없고 정신없는 것과 연관 짓지 말고 하나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움직임이 적다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1, 2분간 책상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혹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쯤 되면 드는 의문이 있다. 여기에 소개한 조언을 모두 따르면 내 두뇌가 더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2가지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신체 활동 수준을 높이는 수년간에 걸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는 분명하게도 두뇌 건강을 개선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1. 높아진 신체 활동 수준은 다른 중요한 생활 방식 변화와 통합되어야 한다. 즉, 중요한 것은 하루 활동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매일 하는 활동이다. 2. 과학에서 보장한다고 말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소위 무작위 사건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감안한다면 미래 행복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수치를 최대한 높이 쌓아나가는 노력에 달렸다. 그리고 신체 활동은 그러한 수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2번째 대답은 1장에서 소개했던 핀란드의 핑거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인지퇴행 위험을 낮추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다시 요약하자면 핑거 실험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개입함으로써 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의 인지퇴행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였다. 연구원들은 2년 동안 2,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끝에 생활 방식의 특정 측면을 수정하면 평생에 걸쳐 인지퇴행 위험을 30%나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연구의 강점은 식습관과 혈관 위험, 그리고 신체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주목했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한번 주의할 부분이 있다. 그 발견이 유용하고 긍정적이기는 하나 사실 핑거는 단지 하나의 연구 사례에 불과하다. 즉, 두뇌 건강을 위한 지침은 아직 불완전하며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떤 유형의 운동이 더 나은지 확실하게 조언할 수는 없다고 해도 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활동량을 늘리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최근 증거에 따르면 비활동적이거나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미 활동적인 사람이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거나 운동량을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서는 개선 효과와 변화 속도 증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혈관 내부에 발생하는 염증 감소에는 더욱 그렇다. 두뇌 건강을 위해 어떤 유형의 운동이 가장 좋은지 짚어주는 연구가 지금 당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해도 사람들이 일터 혹은 여가 시간에 하는 운동 유형과 횟수, 기간과 강도를 검토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늘리거나 바꿀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의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의도적인 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신체 활동이 두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블루존으로 돌아가자. 블루존에서 살아가는 100세 노인들은 마라톤, 운동 강좌, 개인 트레이너, 헬스클럽 회원권 등 우리가 운동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아마도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염소나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등
전통 직업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걸어 다닌다. 심박수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이지만 극단적으로 치솟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신 기능은 퇴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또한 가족 및 공동체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간다. 반면 오늘날 우리의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도록 만든다. 그리고 가족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앗아간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외로워하고 자신이 뒤처져 있다고 느낀다. 6장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두 번째 뇌를 들여다보도록 하자.